또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 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네.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이게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네.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와.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네,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농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막아야겠다.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로 사국쌤 긴 시간 지금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예. 저도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까 그 장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간은 사실 양 끝에 짐승과 여기 인간이죠. 그 사이에 매달려 있는 줄처럼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인간은 자신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멈추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이렇게 황영동 사건처럼 시민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 우리 그 시민들의 제보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공개 수배입니다. 공개 수배. 네. 간혹 몽타주만 있는 경우에도 그냥 수배를 하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수사를 전개하게 되는 이 과정이 공개 수배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9살 신창원 씨가 없어진 사실이 순찰 도중 발견됐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다녔던 그를 검거한 것은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데요? 신창원 부자라고 좀 불난 사람이 맞다고요.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오늘 낮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달 30일부터 공개 수배로 전환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수사에 그 여러 공개 수배로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에 발생한 소위 트렁크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김일곤이라는 자에 의한 살인 사건입니다. 2015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대형 그 마트 주차장에서 범인이 전국을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심지어 피해자를 싣고 서울 시내를 통과를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그 차에 불을 지르고 간 그런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차를 열어보니까 이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죠. 서울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불안한 듯 멈칫하며 주차장을 나섭니다. 남성이 주차장을 떠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갑자기 불이 났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는 도중 차량 트렁크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이 놓여있는 어떤 그 밑에 꺼내서 이제 내용물을 보니까 이 사망한 여성의 지인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김일곤을 확보를 해요. 원래 납치하고 살해할 목적이었을까요? 왜 죽이까지 했을까요? 살해한 이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김일곤은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나기 4개월 전에 자신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어떤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제 시시비비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 찾아갈 때 칼을 소지하고 가요.
근데 막상 갔더니 상대방이 칼을 꺼냈는데도 칼을 들고 덤벼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니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황당하게도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속여서 취업하게 만들고 환심을 사서 유인하겠다. 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람의 도구로 지금 누군가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은 정말 이상한 형태의 범죄거든요. 전과가 22범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고 부르지르고 간 행위만 보더라도 럭비공 같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 충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렇게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일주일 열흘이 굉장히 참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배를 하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최근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 김일곤은 지난 11일 여성 주모 씨를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실어 불까지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결국은 나타납니다. 김일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한 동물병원으로 찾아갑니다. 동물 마취제를 달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복수의 대상에 이제 마취하고 뭐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런 계획이겠죠. 여기까지도 어설퍼요. 네. 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이 간호사가 얼른 112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소리를 듣고 이제 김일곤은 도망을 가죠. 그런데 도망을 가서 길을 가던 중에 출동을 하던 경찰이 발견을 합니다. 김일곤의 모습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로를 그냥 달려가서 김일곤 체포를 합니다. 경찰 검문을 받던 남성이 갑자기 도망치려 합니다. 급기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들고 휘두릅니다. 제압당할 듯 당할 듯 계속 저항하던 이 남성은 지나가던 시민이 가세에 흉기를 뺏은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바로 트렁크 여성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었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좀 나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이 아주 그냥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약간의 자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위로 올리고 나는 봐야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 면담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아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요. 끝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 근데 그 기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친절을 해줬던 간호사, 내가 판결을 받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 집 주소, 형사.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돈 주면 다 돼. 나는 지금도 억울하다라고 고함을 치고요. 김일곤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버럭 화를 냈고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범행 동기를 묻자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김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 판단이 옳으냐며 항의했다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일곤은 결국 이제 무기가 최종 선고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좀 끔찍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검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향에서 발생한 여관 종업원 살인 사건입니다. 1995년 10월에 고향에 있는 한 여관에서 여관의 종업원이 칼에 목을 찔린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피 묻은 옷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안에서 도장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도장의 이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신원이 어쨌든 밝혀진 것이죠. 또 다른 곳에 또 투숙을 하면서 유사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이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10,000여 장 이상 전파를 합니다. 지난 1995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여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55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방송을 통해 2차례나 공개 수배를 했지만 김 씨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연말에 주소 불분명으로 결국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게 더 찾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담당 수사관이 이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났는지 무려 12년 동안. 2007년 11월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동네에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며칠째 잠복을 해도 결국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형사가 아이디어를 기초수급생활자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기 위해서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인하는 이런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줄 테니 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이 살인범이 해오니 경찰은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되죠.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1995년에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6살 김모 씨를 12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달 한 번씩 김 씨의 주민등록 번호를 추적했고 올해 9월 김 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김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독 이 사건에 굉장히 올인하신 이게 거예요. 살인 사건이고 굉장히 참혹하게 또 피해자가 돌아가셔서 어떻게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그 끈을 결국 놓지 않는 거죠. 윤 형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4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모두 복사해 다니며 김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큰 사건들 많이 대부분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 제가 그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 이 끈을.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잡힐 때는 신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말소를 회복한 것도 동네 분들이 동사무소하고 이제 서로 제안들을 해주어서 밝힌 거잖아요. 그래도 안 밝히면 그게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밝히게 된 거죠. 이 범죄자 찾는데 공개 수배의 역할이 꽤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평균 한 50%는 검거가 됩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공개 수배 전단지 자세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공개 수배 전단지는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하고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새로운 범죄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배 전단을 확인을 해보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거랑 애초에 이게 좀 시작되는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인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의 모란시장 있잖아요. 그 5일장.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 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 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 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경찰이 이 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씨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 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네,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다양한 사건 부검하셨죠? 네. 이제 부검은 국가수 있을 때 주로 많이 했죠. 지금 대학에서는 연간 한 120건 정도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적 해석도 하지만 부검 이후에 나온 감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저는 부검 감정서를 쓰고 나면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고 재판에서 어떤 논란이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통상 알려진 약촌 오거리 택시 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가 됐던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받고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이제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 하셨으니까. 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게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네.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에.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사일체에서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 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은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쓰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부검을 이제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그 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 많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게 양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연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연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연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쓰시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상조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